7. 시카고에 머무는 동안 나는 꽤 많은 책을 비치하고 있는 한 클럽에 종종 들렀다. 다음날 아침 나는 정기 구독하지 않으면 좀처럼 구하기 어려운 대학 잡지 한두 권을 보기 위해 그곳을 찾았다. 이른 오전 시간이라 나 말고 다른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그는 커다란 가죽 의자에 앉아서 독서에 몰두해 있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레리였다. 그런 장소에서 만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사람이었다. 내가 옆을 지나가자 그는 고개를 들었는데 나를 알아보더니 일어나려고 몸을 들썩였다. 일어나지 말게. 나는 그의 기계적으로 물었다. 뭘 읽고 있나? 책입니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너무 상냥해서 무뚝뚝한 그의 대답에도 전혀 불쾌하지 않았다. 그는 읽고 있던 책을 듣고 흐릿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손으로 책을 쥐어서 제목은 보이지 않았다. 어젯밤에는 즐겁게 보냈나? 네, 무척 즐거웠습니다. 새벽 5시가 되었어야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런 시간에 여기 앉아있다니 무척 부지런하군 그래? 이곳에 자주 옵니다. 대개 이 시간엔 도서실을 혼자 독점할 수 있지요. 방해하지 않겠네? 아닙니다. 방해되지 않았어요. 그는 또 미소를 지었다. 대단히 부드러운 미소였다. 화려한 웃음이 아니라 마치 내면에서 나오는 빛이 밝혀주는 듯한 미소였다. 그는 조금 튀어나온 책장들 사이에 우묵하게 들어간 공간에 앉아 있었다. 옆에 빈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가 의자 팔걸이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잠깐 앉으시겠어요? 그럴까? 그는 손에 든 책을 내게 건넸다. 제가 읽고 있던 책입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원리였다. 이 윌리엄 제임스는 1842년에 태어난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라고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원리였다. 물론 그것은 심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고전으로 꼽히며 굉장히 읽기 쉽게 쓰인 책이었지만 아주 젊은 조종사, 그것도 새벽 5시까지 춤을 추다 온 청년의 손에 들려 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책이었다. 이걸 왜 읽고 있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요. 자넨 아직 젊잖아. 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나는 침묵이 어색하게 느껴져서 자리에서 일어나 잡지를 찾으러 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에게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무언가 깊게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잠시 기다렸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는 마치 긴 침묵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계속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했다. 프랑스에서 돌아왔을 때 다들 저보고 학교로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은 후에 도무지 다시 학교에 다닐 마음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거의 배운 게 없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들어갔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키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것들을 가르쳐 줄 것 같지도 않았어요. 물론 내가 섣불리 참견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말일세, 자네 생각이 옳은 건지는 모르겠군. 자네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 2년 만에 전쟁에서 돌아온 다음에 사람들이 추워 올려주는 대학생이 되는 것도 조금은 귀찮은 일일 거야. 더구나 1, 2학년 때는 더 그렇지. 친구들이 자네를 좋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은 좀 달라. 난 미국 대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네. 하지만 미국 대학생들이라고 해서 영국 젊은이들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걸. 영국 학생들보다 조금 더 명랑하고 떠들썩하게 놀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예의 바르고 분별력도 있지 않을까. 자네가 그들의 스타일을 따르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자네가 약간의 재치와 요령만 발휘하면 그들도 기꺼이 자네 삶의 방식을 인정해 줄 거야. 나는 내 형제들과 달리 캠브리지 대학에 가지 않았다네. 기회는 있었지만 거절했지. 그보다는 사회에 나가고 싶었거든. 두고두고 후회했지만 말이야. 캠브리지에 들어갔더라면 그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네. 경험 많은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으면 더 빨리 많은 걸 깨닫게 되지. 이끌어줄 누군가가 없으면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어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법일세.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전 시행착오 따위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막다른 골목에도 들어가 봐야 제 목표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자네 목표는 무언가? 그는 잠시 망설였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아직 목표를 모르겠어요. 나는 마땅히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잠자코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온 나로서는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꾹 참았다. 나는 순간 직감이랄까? 이 청년의 내면에서 어떤 혼란스러운 갈등이 요동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갈등이 어느 정도 깊은 생각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막연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나도 알 수 없었지만 혼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어딘지도 모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묘하게도 나는 그에게 연민이 일었다. 나는 그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는 것을 그때야 알았다. 매우 호소력이 있고 마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듯한 목소리였다. 그런 목소리와 매력적인 미소, 풍부한 감정이 담긴 검은 눈동자를 생각해 보면 이사벨이 왜 사랑에 빠졌는지 알 것 같았다. 그에게는 사랑스러운 매력이 분명히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수줍어하는 기색은 없고 오히려 날카롭게 들여다보면서도 즐거운 듯한 눈빛이었다. 어젯밤에 저희들이 춤추러 간 다음에 저에 관한 얘기가 나왔지요. 조금. 밥 아저씨가 만찬에 꼭 오라고 요청받은 건 저 때문이었을 겁니다. 원래 외출을 싫어하는 분이거든요. 자네 굉장히 좋은 일자리를 제안받은 것 같던데? 아주 훌륭한 일자리죠. 받아들일 건가? 아니요. 어째서?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요. 나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외국에서 온 낯선 타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레리는 나와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게 싫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사람들은 흔히 작가가 되기도 한다네. 나는 싱긋 웃었다. 저는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그럼 뭘 하고 싶은가? 그는 매력적인 미소를 환하게 지어 보였다. 그저 빈둥거리고 싶습니다.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시카고는 그냥 빈둥거리면서 지내기엔 별로 좋은 곳이 아닐 것 같네만 어쨌거나 읽던 책 마저 읽게. 나는 예일 쿼털리를 보러 왔으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서실을 나올 때도 레리는 여전히 윌리엄 제임스의 책에 몰두해 있었다. 나는 클럽 안에서 혼자 점심을 먹었다. 도서실이 조용했기 때문에 나는 식사 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책을 읽거나 편지를 쓰면서 한두 시간쯤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다. 놀랍게도 레리는 그때도 여전히 독서에 집중하고 있었다. 내가 그 옆자리를 떠난 이후로 꼼짝도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오후 4시쯤 내가 그곳을 나올 때도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집중력이었다. 그는 내가 도서실에 떠나드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그날 오후에는 여러 가지 볼 일이 있어서 블랙스톤 호텔로 돌아갔을 무렵에는 벌써 어떤 저녁 초대 자리에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어야 할 시간이었다. 저녁 초대에 가는 도중에 나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다시 클럽에 들러 도서실에 가보았다. 이미 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문 따위를 읽고 있었다. 레리는 아직도 같은 자리에서 독서에 집중하고 있었다. 정말 특이한 젊은이였다. 8. 그 다음날 엘리엇이 나에게 매튜린 부자와 함께 점심을 하기 위해 파머하우스로 오라고 했다. 우리 4사람뿐이었다. 헨리 매튜린은 아들만큼이나 체격이 큰 남자였다. 살집 좋은 붉은 얼굴에 턱 아래도 살이 꽤 붙어 있었고 아들처럼 코가 짧고 뭉툭했다. 눈은 아들보다 작았고 진한 푸른색도 아니었지만 대단히 날카로웠다. 나이가 50을 많이 넘기진 않았을 텐데도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머리는 백발인데 벌써 숱이 많이 빠졌다. 처음 보았을 때 호감이 가는 인상은 아니었다. 마치 오랫동안 풍족하고 사치스럽게 살아온 사람처럼 보였다. 냉혹하고 영리하고 능력이 있으며 사업에 관한 한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남자, 딱 그런 이미지였다. 그는 처음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 속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엘리엇을 약간 우습게 보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친절하고 예의 바른 그레이 역시 거의 말이 없었다. 엘리엇이 특유의 싹싹하고 사교적인 수완으로 부드러운 대화가 이어지도록 유도하지 않았다면 무척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을 것이다. 엘리엇은 예전에 중서부의 사업가들을 상대할 때 그들을 구슬려서 유명한 옛날 화가들의 그림을 엄청난 금액에 사도록 만든 경험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지나자 매튜린 씨도 조금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했는지 한두 마디씩 하기 시작했는데 겉으로 보기보다 쾌활하고 차분한 유머 감각도 있는 사람이었다. 한동안은 주식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엘리엇은 그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박식했다. 그가 가끔씩 엉뚱한 말을 하기는 하지만 대단히 눈치 빠르고 영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만일 몰랐다면 나도 그의 박식함을 보고 놀랐을 것이다. 그때 매튜린 씨가 말을 꺼냈다.
오늘 아침에 그레이 친구인 레리 데를한테서 편지가 왔더군요. 그러자 그레이가 말했다. 저한테 왜 얘기 안 해주셨어요? 매트린 씨는 나를 보며 말했다. 선생님도 레리를 아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레리를 우리 회사에 채용하자고 그레이가 저를 설득했지요. 둘은 무척 가까운 친구거든요. 그레이는 레리를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레리가 뭐래요? 고맙다고 하더구나. 자기 나이에는 대단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보았는데 죄송하지만 사양하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런 내용이었어. 엘리엇이 끼어들었다. 정말 답답한 친구군요. 매트린이 말했다. 그렇지요. 그레이가 입을 열었다. 정말 아쉬워요, 아버지. 우리 둘이 함께 일하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며 아들을 쳐다보는 매트린 씨의 날카로운 눈매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냉혹한 사업가에게도 또 다른 모습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덩치가 커다란 자기 아들을 무척 애지중지 아끼는 듯 했다. 그는 다시 나를 보며 말했다. 지난 일요일에 이 녀석이 이 언더파를 쳤답니다. 저를 세브랜드 6로 이겼지요. 9번 아이언으로 녀석 머리를 때려주고 싶더군요. 저 녀석한테 골프를 가르친 건 바로 전대 말입니다. 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나는 그에게 호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제가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 소리 마라. 벙커에서 공을 홀컵 6인치까지 갖다 붙이는 게 운이 좋은 거라고? 거리가 35야드나 되는데 말이야. 저는 이 녀석이 내년 아마추어 챔피언십 대회에 한번 나가봤으면 싶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난 너희 상관이잖니. 알아요. 제가 회사에 1분이라도 늦으면 호되게 야단치시잖아요. 매트린 씨는 싱긋 웃었다. 얘가 나를 무슨 폭군처럼 말하는군요. 설마 이 녀석 말을 믿진 않으시겠지요? 저는 회사 상관으로서 엄격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이 전부 별로랍니다. 저는 제 사업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아들을 밑바닥부터 배우게 했죠.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도록 말입니다. 나중에 회사를 물려받을 때쯤이면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은 굉장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고객들 중에는 제가 30년 동안 투자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저를 신뢰하지요. 사실 말입니다. 차라리 제가 손해보는 게 낫지 고객들이 손해보는 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레이가 웃으면서 말했다. 얼마 전에 나이든 부인이 오셨는데 $1,000를 어떤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고 했어요.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추천했다면서요. 아버지는 거절하셨죠. 그래도 부인이 계속 고집을 피우니까 아버지는 무섭게 야단치듯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부인은 울면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그 목사님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막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우리 정권 브로커들을 두고 심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브로커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나는 고객들이 손해보길 원치 않아요. 많은 돈을 벌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한 푼도 없이 몽땅 잃기를 바라는 것처럼 행동한다니까요. 매트린 씨를 보시니 어떻습니까? 매트린 부자가 회사로 돌아가고 나서 우리 둘이서 오는 길에 엘리엇이 물었다.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언제나 좋아합니다. 부자 간의 애정이 정말 돈독하던데요. 영국에선 그런 모습이 흔치 않거든요. 아들을 대단히 아끼지요. 묘하게 복잡한 사람입니다. 그가 고객들과 관련해서 한 말은 전부 사실입니다. 나이든 부인, 퇴직 군인, 목사 등 수백 명의 자산을 관리해주고 있지요. 저라면 좋기보다는 골치가 더 아팠을 것 같은데 그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신뢰를 가진다는 사실에 무척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규모가 큰 거래가 걸려 있거나 강력한 단체 같은 걸 상대할 때 보면 그 사람만큼 냉혹하고 가차없는 사업가는 없을 겁니다. 그럴 때는 봐주는 법이 없지요. 상대에게 지독한 요구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거든요. 누군가 밉게 보였다 하면 그 상대를 철저하게 망쳐놓고 나서 끌끌 웃어젖힐 사람입니다. 여동생 집에 도착하자 엘리엇은 브래들리 부인에게 레리가 헨리 매트린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사벨은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엘리엇이 브래들리 부인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마침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이사벨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그 이후에 이어진 대화에 관해 엘리엇이 나한테 이야기해 준 바에 따르면 엘리엇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모양이었다.
엘리엇은 10년간 이렇다 할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상당한 수입을 벌어들인 것도 무슨 고된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는 아니었지만 사람이 살아가려면 근면하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질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레리가 사회적 지위도 없는 아주 평범한 젊은이일 뿐이므로 사회의 바람직한 관습과 원칙을 따르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엘리엇처럼 영리한 사람이 보기에 미국은 앞으로 전례 없는 번영의 시대를 맞을 것이 분명했다. 레리가 그러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셈이었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나이 40쯤엔 백만장자 저리 가라 할 만큼 부유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가서 은퇴하면 이를테면 파리의 부와 거리에 있는 아파트나 투렌 지역의 대저택에서 신사의 여유 있는 삶을 즐기고 싶어 한다면 엘리엇으로서는 아무런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했다. 그에 비해 브래들리 부인은 말을 아껴 간결하게 의견을 표현했다. 레리가 너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 모든 얘기를 들은 후에 이사벨이 뭐라고 했는지는 나도 모른다. 그러나 지각 있는 아가씨인 만큼 어머니와 외삼촌의 말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알았을 것이다.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 직업을 갖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거나 아니면 이미 취직해서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레리가 조종사로서 아무리 뛰어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남은 삶을 그것에 의지해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전쟁은 이미 끝났고 사람들은 전쟁 얘기가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가능한 한 빨리 그것에 대해 잊고 싶어 했다. 결국 이사벨은 레리와 만나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매듭을 짓기로 했다. 브래들리 부인이 이사벨에게 마빈까지 자동차로 데려달라고 레리한테 부탁해보라고 제안했다. 마빈에 있는 집의 거실에 커튼을 새로 달 생각인데 치수를 재놓지 않았으니 이사벨들을 재오라는 것이었다. 넬슨 씨가 점심을 대접해 줄 거다. 그러자 엘리엇이 말했다. 나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는데 도시락을 싸주는 거야. 현관 입구의 계단에 앉아서 같이 먹은 뒤에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말이야. 이사벨이 말했다. 그거 좋겠어요. 엘리엇은 설교하듯이 말을 이었다. 먹을 걸 싸가지고 가서 야외의 여유롭고 편한 분위기에서 먹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지. 위제스 공작 부인이 늘 말했어. 아무리 고집센 남자라도 그런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꺼내면 고분고분해진다고 말이야. 루이자, 점심으로 뭘 싸줄 거야? 스트퍼드 에그랑 치킨 샌드위치면 되겠죠? 무슨 소리야? 피크닉에 그 위 간 요리가 빠지면 안 되지. 카레를 얹은 새우랑 육즙 젤리를 바른 닭가슴살, 양상추 샐러드도 가져가야 해. 샐러드 드레싱은 내가 만들어주지. 그 위 간을 먹은 다음엔 원한다면 미국식으로 애플파이를 먹는 게 좋겠군. 하지만 브래들리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스트퍼드 에그랑 치킨 샌드위치를 챙겨줄 거예요. 내 말대로 해. 샌드위치 같은 걸 싸줬다간 분위기고 뭐고 다 망칠 거야. 후회하게 될걸? 이사벨이 끼어들었다. 레리는 먹는 양이 많지 않아요, 외삼촌. 그리고 음식 같은 거엔 별로 관심도 없고요. 그게 자랑할 일이라고 여기지는 마라. 결국 이사벨은 브래들리 부인이 말한 음식을 싸가지고 갔다. 나중에 엘리엇은 그날의 짧은 피크닉 결과를 나한테 얘기해 주면서 프랑스 특유의 방식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말입니다. 전쟁 전에 내가 보내준 몽라시 와인도 한 병 넣어주라고 그렇게 일렀건만 루이자는 말을 안 듣더군요. 보온병에다 뜨거운 커피만 가져갔어요. 그래 가지고서야 뭐가 잘 되겠습니까? 바깥에서 자동차 멈추는 소리가 들리고 이사벨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루이자 브레즐리와 엘리엇은 거실에 있었던 모양이다. 날이 어두워진 직후여서 커튼도 이미 쳐놓은 상태였다. 엘리엇은 난로 옆에 있는 안락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소설을 읽고 있었고 브래들리 부인은 난로 가리개로 사용할 융단에 술을 놓고 있었다. 이사벨은 거실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자기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엘리엇은 안경 너머로 여동생을 쳐다보았다. 아마 모자를 벗으러 갔을 거예요. 금방 다시 내려올걸요. 하지만 이사벨은 내려오지 않았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다. 피곤한가 보죠. 아마 누워있을 거예요. 레리가 같이 들어오지 않으리란 것쯤은 예상한 일 아니야? 오빠, 약 올리듯이 얘기하지 말아요. 그래, 이건 어쨌거나 너의 문제지 내 일은 아니니까. 그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브래들리 부인도 다시 자수 놓는 일로 돌아갔다. 30분쯤 지났을 때 브래들리 부인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말했다. 이사벨이 괜찮은지 아무래도 올라가 봐야겠어요. 자고 있으면 깨우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거실로 나갔다가 얼마 안 돼서 금방 돌아왔다. 울고 있어요. 레리가 파리로 간다고 그랬다지 뭐예요? 한 2년쯤 나가 있을 건가 봐요. 이사벨은 기다리겠다고 그랬대요. 파리엔 왜 간다는 거야? 나한테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나도 모르죠. 이사벨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대요. 자기는 레리를 이해하니까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요. 2년 동안이나 널 혼자 내버려 둔다면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냐고 그랬더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중요한 건 자기가 그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사실 아니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같은 일을 겪고서도 여전히 그 애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더니 오늘 일 때문에 사랑이 더 깊어졌다고 하던걸요. 레리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엘리엇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도 몰라요. 아무래도 납득하기 힘든 일이지? 물론이죠. 이것만은 말할 수 있겠군. 둘 다 아직 젊다는 거 말이야. 2년쯤 기다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야.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도 생길 수 있고. 두 사람은 이사벨을 조용히 내버려 두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고 밖에 나가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브래들리 부인이 말했다. 그 애를 자극하고 싶지 않아요. 이사벨 눈이 퉁퉁 부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다음날 점심을 먹고 나서 브래들리 부인이 다시 그 문제를 끄집어냈지만 이사벨에게서 더 알아낸 것은 거의 없었다. 다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고요. 하지만 레리가 파리에 가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니? 이사벨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자기가 하려는 대답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들릴지 알았던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한대요. 아무것도 안 한다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도저히 그냥 듣고 있을 수가 없구나. 너가 생각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약혼을 취소했어야 해. 그 애는 너를 희롱하고 있잖니? 이사벨은 왼쪽 손에 낀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그를 사랑하는 걸요. 그때 엘리엇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 특유의 요령을 발휘해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했던 모양이다. 너희 외삼촌으로서가 아니라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젊은이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려무나? 하지만 그 역시 어머니보다 별반 나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나는 이사벨이 엘리엇에게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 문제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날 오후에 블랙스톤 호텔의 조그만 응접실에서 엘리엇이 내게 들려준 것이다. 물론 루이자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야 젊은이들이 서로 좋아하는 감정만 가지고 결혼하려고 할 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지요. 저는 루이자에게 걱정하지 마라. 생각했던 것보다 잘 될 거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레리가 멀리 떠나고 눈앞에 그레이 메투린이 있게 되면 저도 인간이라는 동물에 대해 아주 모르는 편은 아니니 결과가 뻔히 보이니까요. 18살 즈음엔 감정이 격렬하기 마련이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하지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세상 경험이 많은 분이죠, 엘리엇. 제가 라 로슈푸코를 괜히 읽은 건 아닙니다. 라 로슈푸코는 17세기 프랑스의 고전 작가입니다. 괜히 읽은 건 아닙니다. 선생님도 시카고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이곳 사람들은 항상 서로 자주 만나죠.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목을 매는 남자가 있다는 게 무척 기분 좋은 일인 법입니다. 더욱이 다른 여자친구들이 모두 결혼하고 싶어하는 멋진 청년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심리를 생각해 볼 때 다른 여자를 모두 물리치고 그 남자를 차지하고 싶은 유혹에 저항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나올 음식이라야 레모네이드와 비스킷뿐이고 따분하게 짝이 없는 파티가 열릴 예정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든 그 파티에 가고 싶어 하는데 아무도 초대받지 못했다면 선생님은 참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레리는 언제 떠난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엘리엇은 주머니에서 백금과 금으로 된 얇고 기다란 담배 케이스를 꺼내 이집트산 담배 한 개비를 뽑았다. 파티마나 체스트필드, 카멜, 럭키 스트라이커는 모두 미국 담배 이름들입니다. 럭키 스트라이커는 그 일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뭔가 암시하는 듯한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 루이자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요. 선생님께는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레리한테 은근히 연민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는 전쟁 중에 잠시나마 파리를 경험했으니 문명인이 살만한 유일한 도시인 그곳에 매료되었다고 해도 나무랄 수는 없을 겁니다.
아직 젊으니까 결혼해서 정착하기 전에 방탕한 생활을 해보고 싶은 욕심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지요. 그를 잘 지켜보고 있다가 좋은 사람들한테 소개해 줘야겠습니다. 예의가 바른 편이니까 귀뜸만 약간 해주면서 가르치면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교양 있는 청년이 될 겁니다. 웬만한 미국인들은 경험해 볼 수 없는 프랑스 생활의 일면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장담하건대 말입니다. 평범한 미국인이 파리의 생제르맹 거리에 발을 들여놓는 것보다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레리는 이제 20살에다 매력적인 젊은이에요. 나이든 부인 한 명쯤 소개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정한 남자가 되도록 단련시켜 주는 거지요. 젊은 남자한테는 나이 지긋한 부인의 애인이 되는 것만큼 훌륭한 교육이 없다는 게 제 평소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 부인이 세상 물정에 밝은 노련한 여인이라면 사실 저는 그런 여인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레리는 대부분의 파리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지요. 브래들리 부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나요? 엘리엇은 싱긋 웃었다. 선생님, 제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런 종류의 요령입니다. 루이자에겐 당연히 말하지 않았지요. 그런 걸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루이자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루이자는 반평생을 외교계 인사들과 어울리며 지냈고 수많은 나라의 수도에서 살았는데 아직도 영락없는 미국인이거든요. 9. 그날 저녁 나는 레이크쇼 드라이브에 있는 돌로 지은 커다란 저택에서 열리는 만찬에 초대받았다. 건축가가 처음엔 중세풍의 성처럼 지으려다가 중간에 마음을 바꿔 스위스식 별장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집이었다. 상당히 큰 파티였다. 많은 조각품과 종려나무, 샹들리에, 대화가의 그림들, 푹신한 의자들이 있는 화려하고 넓은 응접실로 들어섰을 때 아는 얼굴이 몇 명 보여서 반가웠다. 헨리 메투린이 마르고 연약해 보이는 그의 아내에게 나를 소개했다. 나는 브래들리 부인과 이사벨에게도 인사를 건넸다. 이사벨은 빨간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머리 색깔이나 엷은 갈색 눈동자와 잘 어울려서 매우 아름다웠다. 퍽 쾌활했기 때문에 속상한 일을 겪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레이를 포함한 몇몇 청년들과 함께 명랑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식사 때는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았기 때문에 그녀를 볼 수 없었지만 남자들끼리 커피나 리큐어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한참 시간을 보내다가 응접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와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다.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었으므로 엘리엇한테 들은 이야기를 직접 꺼낼 수는 없었다. 그 대신 나는 그녀가 들으면 반가워할 만한 이야기를 꺼냈다. 며칠 전에 클럽에서 레리를 만났어. 나는 무심코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했다. 어머, 그러셨어요? 그녀 역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답했지만 나는 순간 그녀가 예민해졌다는 것을 알아챘다. 긴장한 그 눈빛에는 걱정스러운 기색 같은 것도 잠시 스쳤다. 도서실에서 책을 읽고 있더군. 집중력이 정말 놀라웠어. 10시 조금 넘어서 도서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내가 점심을 먹고 다시 가보았을 때도 여전히 독서 중이었지. 그리고 만찬에 초대받아서 가는 도중에 다시 들러보았는데 그때도 꼼짝 않고 읽고 있더군. 10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던 것 같아. 뭘 읽고 있었는데요?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원리. 이사벨이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살필 수는 없었지만 당혹스러워하기도 하고 안심하기도 하는 것 같았다. 그때 마침 집주인이 브릿지를 하자며 나를 다른 쪽으로 끌고 갔고 게임이 끝났을 즈음에 이사벨과 브래들리 부인은 돌아가 버리고 없었다. 10. 이틀 후에 나는 브래들리 부인과 엘리엇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 그들은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내가 들어간 직후에 이사벨도 방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앞으로 하게 될 여행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시카고에 머무는 동안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잠시 후에 일어났다. 그러자 이사벨이 말했다. 자파점에 갈 일이 있으니 저도 같이 나갈게요. 살 게 있는데 방금 생각났어요. 브래들리 부인은 마지막에 내게 이렇게 말했다. 혹시 다음에 마르게리타 모우님을 빼면 제 안부를 꼭 전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존귀한 분은 잘 알지 못한다고 계속 부인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겠노라고 정중하게 대답했다. 그리로 나와서 걷다가 이사벨이 미소 띤 얼굴을 하고 나를 곁눈질로 슬쩍 보며 말했다. 아이스크림 소다 한 잔 어떠세요? 좋지. 나도 친절하게 대답했다.
자파점에 도착할 때까지 이사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 역시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우리는 가게에 들어가서 테이블 앞에 앉았다. 등받이와 다리가 꼬인 철사로 만들어진 의자에 앉았는데 몹시 불편했다. 나는 아이스크림 소다 2잔을 주문했다. 물건을 사려는 사람 2셋이 카운터에 서 있었다. 다른 테이블에 2세 커플 정도가 앉아 있었지만 자기네 대화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둘만 있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사벨이 매우 흡족한 표정으로 빨대를 빠는 동안 나는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다. 그녀는 어딘지 모르게 초조해 보였다.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선생님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 것 같아서 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뭔가 생각하는 표정으로 잠시 나를 쳐다보았다. 그저께 밤에 세트 스웨이트시 댁에서 왜 레리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사벨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어. 그가 빈둥거리며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사벨이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엘리엇 외삼촌은 참 말이 많은 분이에요. 그날 선생님과 할 이야기가 있다며 블랙스톤 호텔에 간다고 할 때 선생님한테 전부 다 얘기해 버릴 줄 알았어요. 난 외삼촌과 알고 지낸 지 굉장히 오래됐어. 외삼촌은 남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무척 즐기는 편이지? 맞아요. 그녀는 아주 잠깐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진지한 눈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레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겨우 3번 봤는데 썩 괜찮은 젊은이 같아? 그게 전부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 뭔가 고민하는 기색이 있었다. 꼭 그렇진 않지만 나로서는 말하기가 쉽지 않은걸? 그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물론 매우 매력적인 청년이야. 조심성이 있고 친절하고 점잖아서 사람 마음을 끄는 구석이 있더군. 어린 나이치고는 굉장히 침착한 편이고 여기서 만나본 다른 젊은이들과는 사뭇 다른 것 같아. 레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도 그것을 어떻게든 말로 표현해버리고 애쓰는 동안 이사벨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내가 말을 끝내자 이사벨은 안도하는 듯이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예쁘면서도 익살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외삼촌이 그러는데 선생님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깜짝 놀랄 때가 많대요. 선생님 눈을 속이기는 힘들다고 그러던걸요. 하지만 작가로서 선생님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상식과 분별력이라고 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자질은 다른 거라고 생각해. 예를 들면 재능 같은 거 말이야. 나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할 사람이 없어요.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만 보려고 하고 제 미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 그리고 외삼촌은 사교계 활동과 관련지어서만 생각하고요. 제 또래 친구들은 레리가 실패한 낙오자 취급해요.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속상하겠지. 그들이 레리를 아무렇게나 대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레리한테 웬만큼 잘해주긴 하죠. 하지만 레리를 우습게 생각해요. 툭하면 놀리는데 레리는 별로 개의치 않으니까 그들은 더 약오르게 생각하지요. 레리는 그냥 웃기만 하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나는 엘리엇이 얘기해 준 것 외에는 몰라. 레리랑 마빈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 되고 말고. 다음의 이야기는 절반은 이사벨이 한 말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서 절반은 내 상상력을 동원해서 재구성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와 레리는 상당히 긴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틀림없이 내가 적은 내용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흔히 그러듯이 그들은 쓸데없는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을 것이고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날은 날씨가 무척 좋았다. 이사벨은 레리한테 전화를 걸어 엄마 심부름으로 마빈에 가야 하니 자동차로 데리고 달라고 부탁했다. 이사벨은 어머니가 유진에게 얘기해 준비해 놓았던 커피가 담긴 보온병과 마티니 병을 챙겼다. 레리의 2인승 자동차는 최근에 구입한 것으로 그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았으며 신나게 달리는 동안 두 사람의 기분도 퍽 유쾌해졌다. 마빈에 도착하자 이사벨은 창문의 치수를 재고 레리는 그 숫자를 받아 적었다. 두 사람은 현관 입구의 계단에 앉아 점심을 먹었다. 바람이 가려지는 곳인데다 화창한 날씨라 따뜻한 햇빛이 기분 좋게 내려쬐었다. 비포장도로 옆에 서 있는 그 집은 뉴 잉글랜드의 오래된 목조 가옥에서 볼 수 있는 우아함 같은 것은 없었고 장점이라고 꼽을 만한 것은 널찍하고 안락한 느낌을 준다는 점뿐이었다. 그러나 현관에서 바라보면 검정색 지붕이 덮인 붉고 커다란 흙광과 오래된 나무숲, 그 너머로 시야가 허락하는 곳까지 넓게 펼쳐진 갈색 들판이 훌륭한 경치를 이루고 있었다.
단조로운 풍경이긴 했지만 가을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아늑한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눈앞에 펼쳐진 널찍한 공간이 보는 이의 마음에 상쾌함을 더해 주었다. 겨울이라면 춥고 황량하며 어물했을 것이고 한여름이라면 숨막히는 더위 때문에 불쾌했을지 모르지만 그날 날씨에는 마음을 들뜨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고 탁 트인 풍경이 마음속의 모험심까지 자극했다. 두 젊은이는 즐겁게 점심을 먹었고 둘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이사벨이 커피를 따르자 레리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레리가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자, 어서 말해봐. 이사벨은 약간 당황했다. 어서 말하라니 뭘? 그녀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가 싱긋 웃고 다시 말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거실 창문의 치수를 어머니가 모르실 리가 없지. 그것 때문에 나랑 여기 온 거 아니잖아. 아까보다 조금 자신감이 생긴 이사벨은 밝게 웃어 보였다. 우리끼리만 하루를 보내고 싶어서 온 것일 수도 있잖아. 물론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엘리엇 외삼촌이 당신한테 내가 매트린 씨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는 밝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사벨은 자기도 똑같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레이가 굉장히 실망했을 거야? 당신이랑 같이 일하게 되기를 얼마나 바랐다고. 언젠가는 당신도 일을 해야 하잖아? 노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취직하기 힘들어질 거야? 그는 담배 연기를 내뿜은 다음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가 진지하게 듣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난 정권 같은 걸 만지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 알았어. 그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의학 공부를 하는 건 어때? 아니, 그런 건 싫어. 그럼 뭘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레리, 바보 같은 소리 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눈물까지 걸성했다. 울지 마. 난 당신이 슬퍼하는 거 싫어. 레리는 그녀 옆에 몸을 붙이고 앉아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다정다감하든지 그녀는 울음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아내고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내가 슬퍼하는 게 싫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당신은 날 슬프게 만들고 있잖아. 레리,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사벨. 그녀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 그러고는 몸을 비틀어 그의 팔에서 빠져나오더니 약간 떨어져 앉았다. 잘 생각해봐, 레리. 남자는 일을 해야 해. 이건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 미국은 젊은 나라이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건 남자로서 하나의 의무야. 요즘날 헨리 매트륜 씨가 그러던데 지금까지의 발전은 아무것도 아닐 만큼 엄청나게 발전하는 시대가 올 거래. 앞으로 미국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1930년쯤 되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거래. 정말 가슴 설레는 굉장한 얘기잖아. 그렇군. 젊은 남자한테 이만한 기회는 없어. 우리 앞에 놓인 미래를 만드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 당신도 자부심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 정말 멋진 모험이잖아. 그가 가볍게 웃으며 말을 받았다. 맞아. 아무와 스위프트는 육류 생산 브랜드 이름입니다. 아무와 스위프트는 질 좋은 고기를 더 많이 생산할 거고 매코믹도, 이 매코믹은 농기구 제조회사입니다. 매코믹도 더 훌륭한 수화 기계를 만들겠지. 헨리포드도 더 훌륭하고 멋진 자동차를 만들어낼 거고 모두들 더욱 부자가 되겠지. 그런데 왜 취직을 안 하겠다는 거야? 왜냐고? 난 돈에 관심이 없어. 이사벨은 웃었다. 레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사람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어. 난 조금은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을 만큼은 있다고. 빈둥거리는 거? 그래. 그는 미소를 지었다. 레리, 서로 힘들어지게 정말 왜 그래? 이사벨이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나도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고 골똘히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잠시 말이 없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한 말은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다. 죽은 사람은 정말로 죽은 사람처럼 보여.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이사벨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말한 그대로야. 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혼자서 하늘을 날다 보면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지. 이상한 생각들도 들고. 무슨 생각? 그냥 막연하고 앞뒤도 안 맞고 혼란스러운 그런 생각들. 이사벨은 잠시 그의 말 뜻을 생각해 보았다. 직장에 들어가면 그런 생각들도 다 정리가 되고 당신이 갈 길도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생각해 봤어. 목수일을 하거나 정비 공장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고. 레리, 누가 들으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겠어? 그런 게 중요해? 그래, 나는 중요해. 다시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먼저 깬 건 이사벨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자기, 프랑스로 떠나기 전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어? 그럴 거야. 많은 일들을 겪었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일? 흔히 있는 일이지. 항공대에 있을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목숨을 구하려다가 죽었어. 쉽게 잊히지가 않아. 자세히 얘기해봐. 그는 슬픔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어쨌거나 그것도 하찮은 시간에 불과해. 전성적으로 감정이 풍부한 이사벨의 눈가가 다시 촉촉하게 젖었다. 많이 괴로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내가 괴로운 건 내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사실뿐이야. 그는 이사벨의 손을 잡았다. 꼭 잡은 손에서 너무나도 따뜻한 애정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사벨은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언가 확실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마음의 평온을 얻지 못할 것 같아.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입을 열었다. 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들어. 표현하려고 하면 혼란스럽기만 하고 어떤 땐 이런 생각이 들어. 이런 것 저런 것을 고민하는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내가 그만하고 몹쓸 인간이라서 그런 걸지도 몰라. 나도 남들 가는 길을 가면서 그럭저럭 세상사에 순응하면서 사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말이야. 하지만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쌩쌩하던 녀석이 죽은 모습으로 누워있던 게 떠올라. 그러면 모든 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의미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인생이란 대체 무엇인가? 산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삶이란 눈먼 운명의 신이 만들어내는 비극적인 실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특유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른 때였다면 굳이 꺼내지 않았을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처럼 중간중간 더듬거리면서 하지만 깊은 고뇌와 진지함이 묻어나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레리를 보면서 이사벨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간 이사벨은 잠자코 있다가 입을 열었다. 나랑 잠시 떨어져 있으면 좀 도움이 될까? 이렇게 묻는 이사벨의 마음은 한없이 밑으로 가라앉았다. 레리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다. 그럴 것 같아. 사람들 말에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해도 그게 쉽지만은 않지. 사람들이 자꾸 넌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 하면 반항심이 일어나는 법이야. 그런 마음이 어지러워져. 그럼 왜 떠나지 않아? 당신 때문에. 레리, 솔직하게 말해봐. 이제 당신 삶에서 나 같은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니야? 나랑 약혼을 취소하고 싶단 뜻이야?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니, 바보 같긴. 기다리겠다는 뜻이야. 1년쯤 될지도 몰라. 어쩌면 2년일지도. 괜찮아. 더 짧아질 수도 있잖아. 어디로 가고 싶은데? 그는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라도 하듯이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슬픔을 감추려고 가볍게 웃어 보였다. 우선 파리가 어떨까 싶어. 거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나한테 간섭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휴가를 얻었을 때 파리에 몇 번 가봤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마음속에 혼란스러운 모든 게 정리될 것 같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치열하게 생각해서 무언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할까? 내 앞길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말이야.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는 미소를 지었다. 미국인으로서의 적당한 상식에 맞춰 살기로 하고 다시 시카고로 돌아와 어디든 일자리를 얻어야겠지? 그날 레리와 대화를 나눈 이후 이사벨은 꽤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이야기하는 내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이야기를 마치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제가 잘한 걸까요? 너로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 게다가 굉장히 신중하고 아량 있고 또 이해심 깊게 처신한 것 같구나. 전 레리를 사랑하니까 그가 행복하길 원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전 그가 떠나는 게 싫지만은 않아요. 그가 적대적인 사람들한테 둘러싸인 환경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니까요. 꼭 그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말이에요. 그를 보면서 결코 대단한 인물이 못 될 거다. 앞으로 별 볼 일 없을 거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탓할 수만은 없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밉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거든요. 저들의 이해심이 깊다고 말하지 마세요. 레리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요.
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걸 거야? 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결혼해서 함께 파리로 가는 건 어때? 희미한 미소가 그녀의 눈가에 어렸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저도 이런 걸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요. 제가 없는 편이 레리한테 훨씬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넬슨 박사님 말이 맞다면, 그러니까 아직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라면요.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 그 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 다시 시카고로 돌아와 여느 젊은이들처럼 직장에 다닐 수 있겠죠. 저도 백수랑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사벨은 특정한 방식으로 교육받으며 자랐고 또 그러면서 배운 원칙들을 받아들이고 지키며 사는 여자였다. 부족함 없이 원하는 것은 늘 가지며 살았으므로 돈에 목을 매지는 않았지만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돈은 곧 힘과 영향력을 의미했고 사회적 지위도 의미했다. 남자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것은 남자의 필생의 과업이었다. 누가 레리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건 이상한 게 아니야. 별경 레리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을 테니까. 목표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건 레리 자신도 확실히 모르기 때문일 거야. 나도 그를 잘 모르니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지만 그가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그게 뭔지 자신도 모르는 게 아닐까? 아니면 과연 그것이 존재하는지조차도 확신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전쟁 중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생겨난 불안감이 그를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어떤 미지의 구름 속에 숨겨진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 오직 수학적인 계산상으로만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별을 전문학자가 찾는 것처럼 무언가가 레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혼 말이지. 레리는 어쩌면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몰라. 자기 마음속에 어렴풋하게 보이는 환상의 진실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지. 가끔 그를 보면 좀 이상해요. 갑자기 낯선 곳에서 잠이 깨고 나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몽유병 환자 같아요. 전쟁 전에는 정말 평범했어요. 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삶에 대한 의욕이 넘친다는 거였죠. 산만하게 보일 만큼 쾌활하고 명랑해서 그와 같이 있으면 늘 즐거웠거든요. 얼마나 사랑스러웠는데요. 도대체 뭐가 그를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걸 내가 어찌 알겠어. 때로 인간은 아주 작은 무언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눈앞의 사건과는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이나 기분이 흐르기도 하지. 그건 그때그때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달라. 난 언젠가 만성절에 거행된 미사에 참석한 적이 있어. 프랑스에서는 만성절을 망자의 날이라고도 부르지. 프랑스 어떤 작은 마을의 성당이었는데 과거에 독일군이 프랑스의 진군에 들어왔을 때 피해를 입은 마을이었어. 미사에 군인들과 검은 옷을 입은 여자들이 많이 와 있었어. 묘지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십자가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엄숙하고 슬픈 분위기 속에서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자들도 남자들도 눈물을 흘렸지. 그런데 난 말이지, 그때 이상하게도 그 작은 십자가들 아래 누워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우리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기분을 느꼈다고 친구한테 말했더니 대체 무슨 소리냐고 갸우뚱거리더군. 하지만 나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 친구는 나를 무슨 정신병자처럼 취급했지.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전투가 끝난 뒤에 프랑스 병사들의 시체가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 그런데 마치 극단이 망한 후라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져서 먼지 가득한 구석에 쌓여있는 꼭두각시 인형들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레리가 너한테 했다는 그 말 있지? 죽은 사람은 정말로 죽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그때 나도 그런 느낌이었어. 나는 전쟁 중에 레리한테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일이었든 간에 신비로운 베일로 가려두었다가 필요한 순간에 그 베일을 벗기거나 할 생각은 없다. 레리는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단 한 사람, 수잔 루비에, 수잔 루비에는 레리와 내가 둘 다 아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수잔 루비에라는 여자한테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다 죽은 젊은 조종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한다. 언젠가 그녀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므로 나는 그것을 독자 여러분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다음 이야기는 그녀가 불어로 말한 내용을 영어로 옮긴 것이다. 레리는 같은 비행대대에 있던 어떤 젊은이와 끈끈한 우정을 쌓았던 모양이다. 수잔도 그의 본명은 몰랐고 레리가 그를 부를 때 사용하던 별명만 알고 있었다.
레리가 들려주었다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는 붉은색 머리칼에 체구가 작은 아일랜드인이었어요. 우리는 그를 패시라고 불렀죠.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활기찬 친구였죠. 정말이지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였답니다. 얼굴도 그렇고 웃는 모습도 그렇고 참 재미나게 생겨서 누구든 그 얼굴을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났어요. 무모한 구석에 있어서 남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도 자주 저질렀지요. 상사한테 늘 혼나기 일쑤였고요. 도통 겁이 없는 친구라 아슬아슬하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도 세상에서 가장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활짝 지었다니까요. 하지만 그 친구는 정말 타고난 조종사였답니다. 하늘 위에 있을 때만큼은 정말 침착하고 민첩했으니까요. 저는 그 친구한테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는데 항상 저를 보호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우스꽝스럽기는 했죠. 제가 그 친구보다 15cm나 더 컸거든요. 만약에 싸움이라도 붙었으면 제가 그를 대번에 때려 눕혔을걸요. 언젠가 파리에 있을 때 그 친구가 잔뜩 취한 적이 있는데 혹시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실제로 한 방 먹인 적도 있어요. 전 항공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외톨이가 된 기분이 들고 좀 힘들었어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패시가 장난도 그러고 친근하게 굴면서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었지요. 그는 전쟁에 대해 독특한 태도를 갖고 있어서 독일군한테도 적대감이나 그런 걸 품지 않았어요. 싸우는 걸 좋아했고 적군과 싸우는 걸 신나게 즐겼어요. 적군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것도 그저 재미난 장난점으로 여기는 것 같았죠. 뻔뻔스럽고 거칠고 무책임한 구석도 있었지만 분명히 진실한 면이 있어서 누구든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또 마지막 동전까지 탈탈 털어서 주기도 했어요. 또 저처럼 외로움을 타거나 향수병에 시달리거나 겁을 먹은 동료가 있으면 그 재미나게 생긴 얼굴에 가득 웃음을 지으면서 용기나 위안을 주는 말을 해주곤 했어요. 내리는 담배를 한 모금 크게 빨아들였다 뱉었다. 수자는 그가 다시 이야기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 우리는 적당히 둘러대서 함께 휴가를 나가곤 했어요. 파리에 가면 그는 진짜 신나게 놀았죠. 우린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어요. 1918년 3월 초에 우리는 며칠 휴가를 얻게 돼서 미리 계획을 다 세워 놓았어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한판 신나게 즐길 작정이었죠. 그런데 휴가 떠나기 전날 적진을 정찰하고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정찰 도중에 갑자기 독일 전투기 몇 대와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게 됐는데 어느새 치열한 공중전에 휘말렸어요. 한 대가 나를 향해 공격했는데 내가 먼저 해치웠어요. 그 비행기가 격추됐는지 확인하고 있었는데 곁눈질로 보니까 또 다른 녀석이 내 뒤에 바싹 붙어 따라오지 뭐예요? 나는 녀석을 피하려고 급강화했어요.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쫓아오더군요. 이제 끝장이구나 생각했죠. 바로 그때 패시가 번개처럼 순식간에 내려와 녀석에게 사격을 퍼부었어요. 얼마 후 적기들은 더 싸우기 무리라고 판단했는지 방향을 돌려 가버렸고 우리도 기지로 돌아왔죠. 내 비행기도 꽤 손상을 입었지만 어쨌든 무사히 귀환했어요. 패시의 비행기는 저보다 먼저 와 있었는데 비행기에서 내려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패시를 비행기에서 꺼내더군요. 그는 바닥에 누워서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나를 향해 씩 웃어 보이며 말했어요. 너희 뒤에 붙어있던 놈을 내가 해치웠지. 패시 얼마나 다친 거야? 놀란 제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녀석이 나를 격추시켰지 뭐야? 패시의 얼굴은 굉장히 창백해져 있었어요. 갑자기 표정이 이상하게 변하더군요. 스스로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 텐데.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기도 전에 그는 몸을 이렇게 앉더니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설마 내가? 그리고 쓰러져 죽었어요. 겨우 22이었는데 전쟁이 끝나면 아일랜드에 있는 아가씨와 결혼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사벨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날 나는 시카고를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갔다. 그곳에서 나는 극동으로 향하는 배를 타기로 되어 있었다.